박제가는 한양의 주요 배수로였던 개천 옆 석축에 오물이 달라붙어 있다가 큰 비가 내려야 씻겨 내려간다고 기록했다. 18세기 말 한성부의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매일 만들어낸 폐기물은 어디로 갔을까? 일부는 농업 자원으로 다시 활용됐다. 그러나 나머지가 어디에 남았는지는 가구의 형편과 거리, 운반 인력, 날씨에 따라 달라졌다. 궁 밖의 주민들이 민간 수거와 비에 의존하는 동안 궁궐 담장 안에서는 사람과 시설이 왕실과 궁중 인력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는 21세기 고고학 조사에서 다시 드러났다. 이 이야기는 초기보다 2배 가까이 커진 도시가 매일 쏟아지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서 시작된다. 한양의 문제는 처음부터 아무 계획도 없었다는 데 있지 않았다. 1394 연수도로 선택된 뒤 궁궐과 종묘, 사직, 관청과 시장은 정치적 의례적 질서에 따라 배치됐다. 도시의 낮은 지대를 흐르던 개천도 그대로 방치되지 않았다. 1411년에는 개거도감이 설치됐고 이듬해 개천공사가 진행될 때는 개천도감이라는 이름이 사용됐다. 1412년에는 약 한 달 동안 도성의 물길을 파고 넓히는 공사가 이어졌다. 개천은 빗물과 도시의 배수를 담당하는 핵심 통로가 됐다. 하지만 현대식 하수 처리 시설은 아니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과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도 아니었다. 초기 한양의 인구와 생활 규모에서는 이러한 정비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물은 낮은 지대로 모였고 국가는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수로를 정비했다. 도시가 커질수록 같은 통로에 들어오는 빗물과 토사, 생활용수와 폐기물의 양도 함께 늘었다. 기존 시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시의 부담이 그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1428년 무렵 한성부 인구는 10만 9,372명이었고 그중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성 안에 살았다. 1780년 무렵에는 한성부 인구가 20만 1070명으로 늘었다. 다만 이 수치 전체가 성 안에 거주했다는 뜻은 아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성 밖의 인구도 빠르게 증가했다. 사람이 늘자집과 골목, 상업활동, 배출되는 물과 운반해야 할 폐기물도 함께 늘었다. 인구 증가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다. 도시 안에서 생긴 폐기물을 농지나 다른 처리 장소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거리와 노동도 증가했다. 도성 안팎에는 채소밭과 농지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주거지에서 나온 분뇨가 곧바로 가까운 밭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누군가 그것을 담고 모으고 운반해야 했다. 분뇨가 비료로서 가치가 있더라도 수만 가구에서 나온 것을 농지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없다면 도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핵심은 분뇨의 가치가 아니라 누구의 폐기물까지 정기적으로 치워줄 수 있는 체계가 존재했느냐였다. 조선의 농업에서는 사람과 가축에게서 나온 유기성 폐기물을 저장하거나 발효시켜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농촌에서는 폐기물이 발생한 장소와 그것을 사용할 밭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다. 한양에서는 주요 주거지와 농지가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분뇨를 농업 자원으로 바꾸려면 보관과 수집, 운반, 그리고 농민에게 넘기는 과정이 필요했다. 모든 가구가 분뇨를 판매한 것도 아니었고 한 가지 처리 방식이 도시 전체에 적용된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주거지를 돌며 폐기물을 받아 성 밖 농업지역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존재했다. 내용물은 용기에 담겨 사람의 힘이나 운반 수단을 통해 이동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주민에게 일정한 주기로 제공되는 공공수거 체계라기보다 수거인과 가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민간 거래에 가까웠다. 거래가 성립한 가구에서는 폐기물이 농업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반대로 비용과 거리, 운반 능력 때문에 제때 치워지지 않는 곳도 남았다. 그곳의 폐기물은 집안의 구덩이나 빈 공간에 머물렀고
비가 내리면 일부가 골목의 배수로로 이동했다. 모든 폐기물이 개천으로 향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양의 처리 방식은 시장의 수요와 지불 능력, 운반 노동과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정해진 담당 구역과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워지지 않는 지역이 계속 남았다. 그곳의 폐기물은 낮은 지형을 따라 이동했고 생활용수와 섞여 개천으로 흘러들기도 했다. 개천은 한 가지 역할만 맡은 물길이 아니었다. 주변 산지에서 내려온 빗물과 토사, 가정에서 나온 생활용수, 시장과 작업장에서 흘러든 물, 골목에서 씻겨 내려온 폐기물이 함께 들어왔다. 오염 외에도 수로를 막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 산지에서 흘러든 흙과 모래가 바닥에 쌓였고 물의 흐름이 느린 구간에는 여러 종류의 퇴적물이 겹쳐졌다. 정비가 늦어질수록 배수 능력도 약해졌다. 하상이 높아지면 큰 비가 내릴 때 물이 지나갈 공간이 줄어들었다. 개천은 빗물과 토사, 생활용수를 한꺼번에 받아내는 개방된 도시 수로였다. 따라서 범람과 위생 문제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1760년 영조는 누적된 문제에 대응해 대규모 준천을 시행했다. 공사는 57일 동안 이어졌다. 도성 각방에서 자원한 주민과 품삯을 받고 고용된 인력을 합쳐 연인원 약 20만 명이 공사에 투입됐다. 이는 20만 명이 한꺼번에 작업했다는 뜻이 아니다. 공사 기간에 참여한 인원을 누적해 계산한 수치다. 작업은 개천 바닥에 쌓인 토사와 퇴적물을 걷어내고 물길을 다시 확보하는 데 집중됐다. 준천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수로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행정사업이었다. 영조는 공사의 과정과 기준을 준천사실에 남기도록 했고 준천사를 상설기구로 두어 개천을 점검하게 했다. 1760년 공사가 끝난 뒤에도 검사와 보수, 추가 준천은 이어졌다. 이 정도의 동원과 조직은 당시 정부가 배수 문제를 중대한 도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준천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인원 약 20만 명을 동원해 물길을 다시 열어도 다음날 각 가정에서 새로 나오는 폐기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수로를 정비하는 일과 어느 집에서 언제 폐기물을 가져갈지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였다. 18세기 말 박제가는 북하계마에서 개천 옆 석축에 오물이 붙어 있다가 큰 비가 내려야 일부가 씻겨 내려가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기록은 한양 전체를 측정한 통계가 아니라 도로와 다리, 도시 정비의 결함을 비판한 동시대의 증언이었다. 준천은 하상을 낮추고 흐름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만 가구를 같은 주기로 관리할 인력과 일정을 만들지는 못했다. 궁 밖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다른 수거 조건과 날씨에 의존해야 했다. 궁궐 담장 안에서는 특정 사람들의 필요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와 절차가 운영되고 있었다. 궁 밖의 수만 가구를 관리하는 일과 달리 궁 안의 왕실 생활은 소수의 필요를 중심으로 훨씬 세밀하게 조직됐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물건이 왕실의 이동식 위생 기구인 매화틀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소개하는 이 유물은 나무로 만든 틀과 그 안에 끼웠다가 빼낼 수 있는 금속 용기로 이루어졌다. 일부 유물에는 부드러운 재료나 장식이 더해졌다. 남아있는 유물과 기록은 기본 구조를 보여주지만 모든 왕실 구성원이 언제나 같은 형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고정된 측간으로 이동하는 대신 궁중 인력이 기구를 왕이나 왕비의 생활 공간 가까이 가져왔다는 것이다. 매화틀이라는 이름은 왕실의 용변을 직접 말하지 않으려 했던 궁중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물건은 단순한 편의품이 아니었다. 왕실의 사적인 일상까지 인력과 절차를 통해 관리됐다는 증거였다.
사용 뒤에는 내부 용기를 분리해 옮기고 처리할 수 있었다. 왕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그만큼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궁중 인력이 개입했다. 누군가는 기구를 준비하고 옮기고 사용이 끝난 뒤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궁궐은 왕과 왕비만 머무는 공간이 아니었다. 궁녀와 내관, 군인, 관리, 노동자와 여러 시종 인력이 함께 생활하고 일했다. 시대와 궁궐에 따라 인원은 달라졌지만 이들 모두의 필요를 이동식기구 몇 개로 감당할 수는 없었다.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고정된 측간과 위생시설도 필요했다. 궁 안에는 실제로 그런 시설이 존재했지만 관련 건축 기록은 제한적이고 많은 구조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 측간의 형태와 관리 방식도 궁궐과 시기, 사용 인원에 따라 달랐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측간은 단순히 내용물을 모아두는 구덩이였을까? 아니면 물의 흐름까지 고려한 처리 구조였을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경복궁 동궁 권역 발굴에서 발견된 석조 구조가 그 질문에 새로운 답을 제시했다. 연구진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배수구가 아니었다. 측간 아래에 만든 석조 처리 구조로 해석됐다. 조사단은 동궁 권역, 남쪽에서 길고 좁은 구조물을 확인했다. 길이는 약 10.4m, 너비는 약 1.4m였고 깊이는 약 1.6m에서 1.8m 사이였다. 한쪽에는 물을 들이는 입구 하나가 있었고 반대쪽에는 물을 빼내는 출구 2개가 마련돼 있었다.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기능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연구진은 위치와 석조 형태, 궁궐 건물 배치도, 물길의 방향, 내부 토양 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여러 증거가 맞아떨어지면서 단순한 배수 시설이 아니라 측간의 하부 처리 구조라는 해석이 제시됐다. 현장에 남아있던 것은 땅 속의 석조 부분이었다. 위에 있었던 건물은 사라졌기 때문에 상부가 4칸이나 5칸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복원이다. 땅 속에 4개나 5개의 독립된 사용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은 아니다. 측간 아래쪽에는 왜 물을 넣는 입구와 2개의 배출구가 필요했을까? 연구진은 구조의 형태와 물길을 바탕으로 작동 방식을 추정했다. 물이 내부로 들어오면 내용물 일부가 흐름을 따라 이동하고 무거운 고형물은 아래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있다. 액체는 위쪽을 지나 출구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유기물이 일정 부분 분해되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출된 액체를 깨끗하게 정화된 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 구조가 병원균을 제거했거나 현대식 정화조와 동일하게 작동했다는 근거도 없다. 다만 고형물을 침전시키고 액체를 분리해 내보내려 했다는 점에서는 오늘날 일부 처리 방식과 비슷한 원리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건립 시기는 경복궁 중건이 진행되던 1868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은 남아있지 않지만 약 20년 동안 운영됐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복원안에서는 상부 공간이 4칸에서 5칸이었던 것으로 본다. 각 칸에 2자리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8명에서 10명이 이용할 수 있었다. 복원된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약 150명이 이용할 경우 약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운영 기록에서 확인된 확정 수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 구조는 한 사람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여러 궁중 인력이 함께 이용하도록 계획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실제로 측간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결정적인 단서는 시설 내부의 토양에서 나왔다. 석조 구조 안의 흙에서는 매우 높은 밀도의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
공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토양 1g당 약 18,000개의 기생충 A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히 물만 지나간 배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배설물이 실제로 쌓였던 공간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했다. 토양에서는 오이와 가지, 들깨의 작은 씨앗도 함께 나왔다. 특정 인물의 식단을 말해 주지는 않지만 이곳이 실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흔적이었다. 씨앗과 기생충 알은 구조의 기능과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고고학적 증거다. 연구진은 동궁과 관련된 하급 관리와 궁녀, 궁궐을 지키던 군인들이 주로 이곳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자 본인이 직접 사용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곳은 왕 한 사람을 위한 이동식 기구와 달리 궁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에 가까웠다. 발굴은 궁 안에 단순한 구덩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구역에서 물과 침전을 이용한 처리 방식이 실제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더 큰 질문을 남긴다. 궁 안에서는 여러 사람을 위한 시설까지 만들어졌는데 왜 담장 밖의 대부분 주민은 여전히 각 가정의 구덩이와 불완전한 수거 방식에 의존해야 했을까? 담장 밖에서는 각 가정이 훨씬 단순한 방식에 의존했다. 일부 가옥에는 뒷간이나 측간이 있었고 아래에는 내용물을 모으는 구덩이가 놓였다. 그 위에 나무 바닥이나 작은 구조물이 설치되기도 했다. 모든 집이 같은 시설을 갖춘 것은 아니었고 관리 조건도 크게 달랐다. 구덩이가 차면 내용물을 퍼내거나 밖으로 옮겨야 했다. 오래 방치되면 넘치거나 주변 흙으로 스며들 위험이 커졌다. 넓은 집과 충분한 공간, 수거 인력을 부를 여유가 있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쉬웠다. 반대로 주거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구덩이와 배수로 이웃집 시설이 가까이 놓일 수밖에 없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보장되지는 않았다. 오염은 구덩이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큰 비가 내리면 내용물이 넘치거나 주변 물과 섞여 골목 배수로로 흘러들 수 있었다. 개별 우물의 오염 경로까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구덩이와 수원이 가까운 환경에는 분명한 위험이 있었다. 고고학 연구는 서울의 조선시대 토양층에서 회충과 편충을 포함한 기생충 A를 확인했다. 이는 도시 토양이 사람의 배설물에 노출됐던 흔적을 보여준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모든 주민이 감염됐다거나 전체 인구의 감염률을 계산할 수는 없다. 동궁 구조에서 확인된 고농도 표본과 일반 도시 토양에서 나온 표본을 같은 수치로 다뤄서도 안 된다. 제때 걷어가지 못한 내용물은 흙과 물을 따라 집 밖으로 이동하고 다시 식품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한 가정이 자신의 뒷간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골목과 수로 전체의 연결을 끊기 어려웠다. 도시위생은 개인의 청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도로와 배수로를 정비하고 폐기물을 반복적으로 거두며 운반할 사람과 받아줄 장소를 정해야 했다. 하지만 한양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민간 거래와 개별 가구의 대응, 임시적인 행정 조치에 나뉘어 있었다. 1882년 말과 1883년 초, 이 일을 일정한 인력과 규칙을 갖춘 행정 업무로 바꾸려는 계획이 나타났다. 1882년 11월, 김옥균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이촌 치토양론을 작성했다. 이 글은 박영효와 김만식의 권유를 받아 만들어졌으며 모두 17항목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치도국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훈련하며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고 도로 상태와 청소 작업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폐기물 처리도 도로 정비의 일부로 포함됐다. 이 구상이 이전 방식과 달랐던 점은 청소를 일시적인 동원이 아니라 담당자와 장비, 규칙과 감독이 반복되는 행정 업무로 바꾸려 했다는 데 있었다.
준천이 수로에 쌓인 토사를 대규모로 걷어내는 사업이었다면 치도 구상은 거리와 골목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려는 시도였다. 민간 수거인이 거래가 성립한 가구를 찾아가는 방식과 달리 도시 행정이 담당 구역과 업무를 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치도 양론. 의 발문에서는 자금과 기술자를 확보하는 일이 선행 과제로 지적됐다. 1883년 초 박영효가 한성판윤에 임명되자 계획의 일부가 실제 행정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시행 기간은 석 달 남짓에 그쳤다. 도로를 넓히고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민가가 영향을 받았고 주민들의 불평과 정치적 반대도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영효가 다른 자리로 옮겨지면서 사업은 추진력을 잃었다. 중단 원인을 한 사람이나 한 세력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정기적인 청소와 수거, 감독 업무를 정착시키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부족했고 정책을 계속 추진할 정치적 기반과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짧은 실험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시 전체가 매일 의존할 수 있는 공공수거 체계로 자리 잡기에는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았다. 1883년에 시도가 끝난 뒤에도 한성의 거리 문제가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4년 서울의 개천과 골목에 오물과 악취가 남아있던 상황을 기록했다. 다만 1897년 다시 서울을 찾았다는 도로와 배수로의 상태가 달라지고 도시 정비가 진행된 모습도 함께 언급했다. 이 기록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1880년대의 짧은 개혁만으로 오랜 관리 공백이 즉시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19세기 말까지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외국인이 남긴 기록을 한양 전체를 대표하는 객관적 조사로 읽어서는 안 된다. 기록자는 자신의 문화적 기준과 외부인의 시선을 지녔고 일부 지역에서 본 장면을 도시 전체의 모습처럼 확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시기에 관찰을 비교하면 거리와 배수 관리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정비를 거쳐 서서히 변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이에도 민간 수거 노동은 계속됐다. 수거인은 필요한 도구를 들고 주거지를 돌며 일부 가정에서 나온 내용물을 받아 성 밖으로 옮겼다. 다음 날이면 같은 피로가 다시 생겼다. 이들은 취약한 체계의 원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도시가 정기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일을 개인 노동으로 메우고 있었다. 개인 수거인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골목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 안정적인 수거 체계가 되려면 담당 구역과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운반 수단과 최종 처리 장소가 함께 필요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수거는 거래가 성립한 곳에만 닿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다시 빈틈이 생겼다. 필요한 노동은 존재했지만 그 노동을 도시 전체에 반복 가능한 업무로 묶는 구조가 부족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청결과 공공위생을 구분할 때 더 분명해진다. 조선에는 몸을 씻고 의례전에 정결을 갖추며 옷과 집안을 관리하는 규범이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계층이 같은 빈도와 조건으로 이를 실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개인 위생은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다. 공공위생은 다르다. 한 집에서 나온 것을 누가 가져갈지, 어디로 옮길지, 도로와 수로를 누가 점검할지, 그 일을 다음 날에도 반복할 수 있을지를 정해야 한다. 각각의 대응은 존재했지만 한양 전체를 잇는 체계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양에서 매일 나온 폐기물은 실제로 어디로 갔을까? 답은 하나가 아니었다. 일부는 민간 수거인을 통해 성 밖이나 도성 주변의 농지로 옮겨졌다. 일부는 집안의 구덩이와 빈 공간에 남았다. 일부는 비가 내릴 때
골목 배수로와 개천으로 흘러들었다. 궁궐 안에는 왕실을 위한 이동식 기구와 여러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정시설이 따로 있었다. 박제관은 북학의 개천 옆 석축에 남은 오물을 기록했다. 동궁 발굴은 물을 들이고 고형물을 가라앉히고 액체를 배출하도록 만든 석조 구조를 보여줬다. 두 자료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는 거리와 수로의 현실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궁궐 안특정 구역에 마련된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조선에는 물길을 정비하는 기술도 있었고 폐기물을 농업 자원으로 돌려보내는 민간 노동도 있었다. 왕실에는 이동식 기구가 있었으며 동궁에는 여러 궁중 인력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처리 구조도 마련됐다. 1883년에는 도로와 폐기물 관리를 행정 업무로 바꾸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서로 다른 장소와 신분, 시기에 나뉘어 있었다. 준천은 개천의 흐름을 회복했지만 각 집의 수거 일정을 만들지 못했다. 민간 거래는 일부 가구에 폐기물을 농지로 옮겼지만 모든 골목을 같은 주기로 관리하지 못했다. 동궁의 구조는 한 구역의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도시 전체의 시설망은 아니었다. 치도 구상도 충분히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동궁의 흙에서 나온 오이와 가지, 들가의 씨앗은 그곳이 실제로 사용됐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기생충 알과 석조 구조도 같은 기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흔적이 보여주는 범위는 궁궐 안한 구역에 한정된다. 한양 전체가 같은 조건을 누렸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궁 안과 담장 밖의 처리 조건은 크게 달랐다. 궁궐 안에서는 특정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구와 인력, 물길이 조직됐다. 담장 밖에서는 많은 주민이 각자의 구덩이와 민간 수거인, 비와 개천에 의존해야 했다. 한양에는 물길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궁궐 담장을 넘어 대다수 주민의 일상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과 발굴을 통해 한양 사람들의 일상을 다시 살펴보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